안녕하세요, 척입니다. 자, 24년도 손해사정사 1차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 1, 2차 통합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건 1차예요. 그래서 1차 듣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듣고 오셔야 될 것이 통합 OT가 있습니다. 통합 OT 듣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입문과정이 있어요. 제로, 기초 입문과정, 제로과정 듣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공부 시작하실 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 다 듣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환으로 조금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 없으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듣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려면 제가 이 제로 들으신 분들은 제로 6강에 교환을 제가 올려드렸었죠. 우리 상법 법조문. 보험계약법 법조문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혹시나 지금 갖고 계시면 같이 이제 보시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다 조금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1차 과목은 3과목입니다. 그쵸? 우리 보험계약법이 있고 손해사정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업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각의 내용들은 앞서서 통합 OT 제로에서 다 했으니까 1차 시험에 집중해서 조금 가보면 일단은 보험업법은요 그냥 100% 암기 과목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암기 과목의 정의를 내리면 암기할 것이 많다라고 해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암기할 거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시험 문제의 형태가 단순 암기를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한 것 그대로, 공부한 키워드 그대로, 뭐 했을 때 몇 년, 뭐 했을 때 허가, 이러한 키워드 그대로 외우면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서 그것만 찾으면 되는 시험이냐, 이런 것을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업법은 100% 암기 과목입니다. 100%. 그래서 사실은 먼저 한다기보다는 뒤에서 이것들을 다 끝내고 나면 보험에 대한 기초는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키워드만 제가 딱딱딱딱 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크해드리고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딱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저 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시험이, 여러분들 1차 시험이 어때요? 평균 60점 절대평가입니다. 저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시험 대비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는, 옛날에는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생분들도 할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또 2차로 갈수록 또 시험이 실무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사실은 통틀어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점수를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60점을 넘겨야 돼요. 그러면 이 3과목 중에서 보험업법은 100% 암기 과목이니까 이거는 고득점을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과목을 우리는 보통은 여러분들 전략 과목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공격 과목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공격 과목. 공격적으로 가져가서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고득점을 목표로 가야 됩니다. 왜? 공부한 만큼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내가 여기서 응용을 하거나 보험적인 감각이라든지 보험 공부 경력이라든지 기타 보험 제반 지식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갖다 외우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오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세 과목 어찌됐든 같은 뭐가 어렵고 뭐가 쉽고 이렇든 간에 다 똑같은 한 과목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과목에서 고득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업법은 공격 과목으로 그냥 딱 심플하게 정리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계약법이랑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자, 제가 이것들의 우리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사실은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 차이에서 오는 건데, 하나는 법 과목이고 하나는 이론 과목입니다. 무슨 이론, 무슨 학, 무슨 생물학 할 때 그런 과목이죠. 거기서 이제 성격이 나뉘는 겁니다. 계약법부터 볼까요? 법 과목들은 딱 우리 상법 법조문이 있습니다. 한 5장, 6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나온다. 쉽게 말하면 범위, 그리고 시험에서 쓰는 용어, 단어들 어때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라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쉽게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용어들도 여기에 있는 용어를 갖다 쓴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법과목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냥 이거 한 6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거 외워버릴게 라고 한다면 엄청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계약법을. 아니, 보험계약법 시험인데 내가 법조문을 다 외웠어. 6장. 그럼 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제로 마지막에서도 여러분들 그래서 계약법을 먼저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기초를 여기서 싹 틀을 잡은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단점은 뭘까요? 우리 손사시험 이제 40 몇 회죠?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48회인가요? 해서 50회 가까이 가고 있죠. 이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범위와 용어가 정해져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 갖고 시험을 50회. 1차 시험은 몇 문제? 40문제. 40문제 50회를 치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범위와 용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이제 이것 갖고 어렵게 내야 돼. 응용을 해야 돼. 저는 그것을 난이도가 높다라고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여기서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의 난이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할 때 난이도 나는 보험계약법이 어려워, 나는 손해사정 이론이 어려워 이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응용을 많이 한다. 이런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법 시험은 어때요?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론 과목으로 가볼까요? 이론 과목. 자, 사실 이렇게 장단점이 크로스가 되는데 단점부터 볼게요. 법 과목은 이게 정해져 있죠. 이론 과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론이라는 법 과목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을 거쳐서 딱딱딱 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데 이론이라는 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신 교수님들께서 저마다 책을 내고 논문을 내고 연구 결과를 막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배우고 오신 교수님은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이런 용어를 쓰시고 유럽에서 배우신 교수님들은 이런 용어, 일본에서 배우신 교수님들은 이런 용어. 용어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고 범위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은 교과서라고 물론 교과서? 수험서라고 나오지만 그것이 법조문, 상법 법조문은 상법 638조부터 몇 조까지 라고 딱 되어 있죠. 이론 과목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들을 교수님마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험서로 묶은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수험서를 보면 이론 보험계약법 과목은 비슷할 수 있는데
손해사정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수험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이게 난감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장점을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난이도가 평이하거나 쉬워요. 높지 않습니다. 굳이 어렵게 낼 필요도 없어요. 또 1차 시험이니까 어렵게 내서도 안 됩니다. 왜? 이러한 걸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렵게까지 낸다고 해봐봐.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런 특성을 파악했을 때 자,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항상 뭐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실무자분들은 거기에 그 기초에다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보험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울까요? 점수를 올리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물론 이것도 뭐 개인 스타일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제 경험상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는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선.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계약법 예를 들면 조문을 다 외웠어. 그러면 한 텀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렵게 관련된 판례, 관련된 사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뻗어나가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면요. 공부하기가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요즘에 어떠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통합이 됐죠. 근데 옛날에는 각 보험 상품 종목마다의 손해사정 자격증들이 존재를 했어요. 통합되기 전에는. 그때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 과목이 2차 과목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2차 과목은 서술이고 1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해당 보험의 손해사정 문제만 갖다가 낼 수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게 2차에서. 근데 통합이 되면서 손해사정 이론을 1차로 갖고 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40문제씩이나 매년 앞으로 계속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다? 이것이 더 벌어져. 지금은 어디까지 수준이냐면 보험 요율. 우리가 사실은 보험 요율, 보험료 산정 이런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손해사정 이론이. 근데 보험 경영, 보험 요율 거기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은.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짜볼 거예요. 보험업법의 공격 과목이라면 그러면 손해사정 이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손해사정 이론을 방어 과목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득점 이상을 좀 목표로 하는 거고 보험계약법은 이 둘의 성격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왜? 범위도 정해져 있지만 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고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우리는 목표를 평균 80. 물론 최소 목표는 60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항상. 근데 그분들은 열정은 뛰어난데 약간 사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거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사실 평균 60만 맞으면 되는 절대평가고요. 40문제씩이나 있어요. 40문제씩이나. 그럼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점수라고 치고요. 이것을 X축을 제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공부
노력, 그리고 공부해야 될 범위 뭐 이런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사실은 60점만 맞으면 되는 구조죠. 그러면 이 60점까지의 내용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처럼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40문제씩이나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1차의 이러한 성격상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반드시 60점이 될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또는 1년 주기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우리가 보통 수준 이상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수준의 노력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범위와 난이도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렇죠?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매년 또는 1년에서 2년, 적어도 뭐 2년 주기 정도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기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 구간을 보면 조금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한 2년, 4년 주기로 나올 수 있는 것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묶어서 에센셜이라고 하고요. 우리 과정 중에 기본 이론 과정이 에센셜이죠. 여기까지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를. 이 위에는요. 이런 식이죠. 사실. 그쵸?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것의 노력에 버금갈 정도는 아니지만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1차 시험에서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순위, 2순위를 가지고 이것 먼저 충실하게 외우고 공부하고 그 다음 내가 되면 이거까지 하셔도 되지만 더 여유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셔야 공부가 여러분들 효율적이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설령 금년에 내가 사정이 안 돼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기초를 해놓으면 내년에는 얹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수, N수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우선순위,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고 그냥 야 전체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 뭐 올해는 뭐가 중요하대?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이 내가 공부한 내용이 다 나오면 합격하는데 조금만 안 나와도 불합격합니다. 확률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내년에도 똑같은 확률이야. 그러니까 나의 합격 여부를 확률에 기대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때 제가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다. 1순위, 2순위, 뭐 1.5순위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건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이 에센셜입니다. 에센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과목인 보험계약법을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보험계약법은 법조문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법조문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지가 어렵게 지지고 볶아도 6장, 5장 반 정도 되는 법조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뭐 사례 판례 나와도 결국에는 그 조문을 물어보는 그 조문에 나오는 용어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이거 5장 반 외우면
오히려 떨어지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 뭐 판례도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건 보험계약법의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교환을 보시면, 자, 법조문 상법보험편의 법조문의 형태가 통칙, 손해보험, 임보험, 그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638조의 보험계약이 뭔데, 보험계약의 의의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손해보험으로 시작을 하죠. 손해보험도 역시 그럼 똑같이 통칙이라는 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 다뤘으니까 여기서는 손해보험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겠죠. 손해보험만이 가지는 특징을 여기서 다루겠지.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은 손해보험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무슨 보험. 자, 임보험도 그럼 똑같은 구조로 가겠지. 통칙이 있고요. 임보험은 세 종류가 있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입니다. 이 구조예요. 그래, 자, 키워드 트리를 제가 OT에서부터 항상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트리를 이렇게 쭉 짜는 겁니다. 테크 트리 짜듯이. 그래서 여기에 살을 이제 조문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험계약법 과정의 목표는요, 이 법조문 체계 그대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대로. 그러고 나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재밌을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를 기대를 할 겁니다. 왜? 어찌됐든 이걸 어렵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걸 갖고 놀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내가 한번 판례에서 어떤 판결문 내용을 하나 뽑아 올 테니까 그것과 네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매치시켜서 문제 풀어봐.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무 재밌겠죠. 그렇게 되려면 이게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먼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에센셜에서. 그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드릴로 가서 문제풀이부터 해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와 연결을 막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레벨업 드릴 가면 아까 말한 이제 판례라든가 어려운 문제들과 링크를 지으면서 좀 이제 우리 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손해사정 이론으로 넘어가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OT 제로에서부터 손해사정 이론과 보험계약법은 구조적으로 어떻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 중복이. 그렇죠? 그 얘기는 앞에서 너무 많이 했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시험 입장에서 손해사정 이론을 정리를 해보면, 시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험 파트는 뭐겠어요? 계약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파트입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칭하냐면 계약법 이론화 파트라고 저는 이름을 붙일게요. 즉 앞에서도 우리 제로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때 배운 보험 이론과 원리를 가지고, 보험의 원리를 가지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험계약법,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손해사정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이 중복되는 문제라는 건 손해사정 이론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법의 문제를 마치 학문적으로 이론화시켜 놓은 문제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파트를 이렇게 하고요. 뭐 먼저 진행한다라고 했어요? 보험계약법을 먼저 다 끝내놓고 손해사정 이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파트는 여러분들 어떻다? 이 파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아는 거예요. 진짜 계약법이랑 똑같은 문제들로 보여요. 그때 가면.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파트는요. 제로에서부터도 강조를 했던 위험 관리입니다.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사실 이 위험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보험도 많은 위험관리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보험 경영입니다. 보험 경영, 뭐 보험 수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험료 산정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회사 측면에서의 돌아가는 거. 왜 그랬어요? 우리 제로에서도 배웠듯이 결국에 보험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법칙, 뭐 수지사항 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 등의 원칙 등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지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손해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손해사정 파트는요, 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일반론, 손해사정 일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 손해보험에서의 손해사정, 인보험에서의 손해사정. 그럼 손해보험에서의 손해사정은 우리 제로에서 말했듯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손해보험의 여러 종류 중에 약간 생긴 게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 책임보험이었죠. 그러니까 보통은 손해보험 예를 들면 A씨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건물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림이. 근데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A가 어떤 피해자를 발생시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니까 보험자가 그것을 대신 보상해 주는 거죠. 삼각형이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즉 여기 손해사정 이론에서도요, 일반 재물보험과 아까 말한 책임보험 파트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서 시험을 중심으로 본 어떤 파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러한 이론 과목은 어떻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진짜 200%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분석하고 갈무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다 기존에 우리 40몇 회 되죠?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파트별로 제가 갈무리를 합니다. 갈무리. 그럼 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이거예요. 그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 트리로 뭐 예를 들면 이거 외울 때 우리 아까 계약법 조문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키워드 테크 트리 타듯이 키워드 트리로 그래서 이렇게 뭐 배우면 또 연결지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거예요. 네. 손해사정 이론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치? 우리는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시험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자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중득점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건 뭐겠어요? 시험이 40몇 회 정도 50회 가까이 되어 오니 정형화된 부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 그래프 그렸듯이 1차 시험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위원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열심히 하면 된다. 2차는 좀 잘해야 되고. 자, 그렇고요. 보험업법은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업법은 뭐다? 100% 암기입니다. 100% 암기. 그래서 제가 이 보험업법 법조문 교재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보험업법 법조문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것들만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키워드를 체크해 드릴 거예요. 키워드를. 그냥 그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대로. 뭐 이게 왜 그런다 저런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어떤 거는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이해를. 왜? 100% 암기 과목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절대 나오지도 않으니까. 자, 우리 제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회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법.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제로에서 막 좀 재밌게 했던 보험계약법 조문들 제로에서 보셨죠? 그러한 어떤 원리적인 것을 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몇 년, 뭐 지켜야 된다, 얼마, 뭐 허가 받아야 된다, 뭐 인가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해를 할 이유도 없고 이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돼. 그 시간이면 키워드 몇 개 더 외우는 게 나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보험업법은 거기에 집중해서 가도록 할 거예요. 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저는 이 시험을, 손해사정 시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당연히 1차를 끝내고 2차로 가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이 아니에요. 사칙연산을 할 줄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방정식 뭐 미적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보면 동차 합격하려면 2차를 먼저 해야 되고 1차는 뭐 쉽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지 그것을 나의 삶에 갖다 댈 수는 절대 없어요. 내가 보험을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2차부터 들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리고 내가 뭐 여태까지 평생 공부 안 하다가 이제 공부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 그런 분들은 1차도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기초 입문 단계인 제로도 몇 번 회독해서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냥 내가 이제부터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아니면 공부하는 삶이 꼭 더 나은 삶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내가 이제부터 공부한 삶을 살겠다.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거죠. 책상에 앉아있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사람한테 뭐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뭐부터 해야 돼.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린 게 낱말 듣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죠. 저도 많은 보험 커뮤니티, 뭐 손사 커뮤니티 저도 자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왜 들어가냐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지식을 구하러 가요. 근데 그 외에는 저는 여러분들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거기서 방금 한 말들 뭐가 어렵고 뭐가 어쩌다 뭐 손해사정 업이 어떻고 우리 업의 뭐 장점 단점이 어떻고 근데 그분들을 다 거기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험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된다면 차라리 주변에 손해사정 취득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래도 10년 이상이나 꾸준히 해오고 계신다라든가 그 업을 그분에게 찾아가서 아니 이메일이라도 보내서 뭔가 자신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과연 그러한 그런 커뮤니티나 서로 이렇게 떠드는 데에 정말 이 손해사정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10년 이상 해오면서 어떤 일가를 이루시고 한 분들이 거기서 그러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금년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 진짜 아무리 쥐어짜도 막 빚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너무 해. 그런 사람들은 1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차도 자기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도전해야죠. 더 나아가려면. 아니면 어떻다? 그 굴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저도 20대 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가난이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빠지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가난해. 먹고 사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다? 네.
남이 뭐라고 하든 어찌됐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지식 수준, 노력 수준에서 이만큼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 이 1차입니다. 1차.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 템포대로 가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 되십니다. 1차. 되고요. 설령 안 되더라도 아까 말한 원리들, 뭐 구조들 다 설명드렸죠. 내년에 할 수 있고 내년에 되시면 그 다음에 이 손해사정 4 취득하면 되고 그러면은 뭐 2년, 3년 걸린다고 쳐봐요. 그래도 내가 가난의 굴레 어떤 가난 아니면 지금의 그냥 굴레에 3년 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단 3년 후에 어떻게든 벗어나서 새 삶을 사는 것, 그렇죠?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네, 이것으로 1차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